제 이름은 김정혜입니다. 올해로 75이 되었고요. 지금은 혼자 조용히 살고 있지만 한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하루하루 허리 굽혀 일했고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집 한 채 장만했지요. 그 집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희망이었고 자랑이었고 마지막 남은 위안이었습니다. 집에서 아들 철수를 키웠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집, 방 2칸에 거실 하나밖에 없었지만 우리 가족에겐 궁전 같은 곳이었죠. 시간이 흘러 철수가 결혼을 했고 저는 그 집을 아들 부부에게 내주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지만 새로 인테리어도 했고 실내는 깔끔했거든요. 저는 근처의 작은 집으로 나와 살게 됐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외롭지만 손주들 얼굴만 보면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아들 집을 찾았고 며느리도 처음엔 환하게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저를 보는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 자주 오시지 말아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집, 내가 평생 일에 마련한 그 집인데 그 말이 가슴을 콱 막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내 기분 탓인가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너무 자주 간 건 아닐까 반성도 해봤지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손주들 보러 갔다가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를 또 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정말 좀 그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주 오셔서 저희 사생활이 없어요. 저는 멍하니 며느리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뭔가 말려줄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엄마 편을 들 줄 알았지요. 그런데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말이 맞아요. 우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니까 솔직히 좀 불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40년을 넘게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남을 원망한 적 없었는데 그 순간은 달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며느리와 한편이 되어 나를 밀어내는구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허무함이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더섭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래. 그 집은 아직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는 사실. 결혼하면서 아들 내외가 살라고 줬지만 등기부등본을 바꾼 적은 없었거든요. 집은 아직도 제 명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집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제 소유. 그런데 그런 집에서 나더러 오지 말아달라고 하는 상황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실을 들이밀고 따지기도 싫었어요. 재산 문제로 부모 자식 간에 다투는 거 TV에서 참 많이 봤잖아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아들 집에 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먼저 연락해 주길 바라며 기다렸죠.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졌고 마음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손주들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 안은 무섭도록 조용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길게 느껴졌어요. 가끔은 이웃 아주머니들이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곤 했어요. 정혜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럴 때면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차마 제 자식.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어요. 이 나이 먹도록 자식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게 괜히 창피했거든요. 그렇게 마음속에 쌓인 말들을 꾹꾹 눌러 담고 TV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어졌습니다. 손주들 사진을 꺼내놓고 그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혼자 울었습니다. 작은 얼굴들, 환하게 웃던 모습들이 자꾸 눈에 아른거렸어요. 할머니, 우리 숨바꼭질해요. 할머니, 이거 봐요. 내가 그렸어요. 그 작은 목소리들이 아직도 또 귓가에 맴돕니다. 그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혹시 나를 잊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마음은 더 무거워졌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떡국을 끓이고 윷놀이를 하며 웃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라도 하려고 다가가려는데 며느리는 저를 보는 순간 고개를 돌리더니 서둘러 자리를 피하더군요. 마치 낯선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말을 꺼냈다간 아들과 며느리와의 사이가 더 틀어질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이렇게 참고만 살기엔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집에 돌아와 옛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며느리와 함께 웃고 있는 가족 사진들 사진. 속 우리는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언제부터 우리가 남처럼 된 걸까?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집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이 어쩌면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그 사실을 꺼냈다가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창밖을 바라봤는데 새벽이 밝아오고 있더군요. 밤새 고민했지만 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고 마음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내 오랜 친구 박씨 아주머니, 평생을 알고 지낸 친구라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씨, 나 너한테 좀 할 말이 있어.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내 상황을 누군가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있었던 말들, 가슴 속에 쌓인 서러움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참을 말없이 듣던 박씨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야, 너무 서두르지 마.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무엇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어봐. 너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먼저 생각해봐야 해.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무심한 말투, 손주들의 해맑은 얼굴, 그 모든 것들이 뒤엉켜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박씨 아주머니의 말이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그 한마디가 자꾸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바라는 걸까? 그저 손주들 얼굴 한 번 보는 것, 아들과 며느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아니면 내가 살아온 세월과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아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참으며 살아야 하나? 내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 걸까? 그저 가족이 보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날 이후 저는 아들 집을 더는 찾지
않았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발걸음을 멈췄지만 문을 두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 집을 멀리서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우리 철수 손주들은 건강하겠지.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반찬 몇 가지를 챙겨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표정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엔 오지 말아달라고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또다시 찢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미영아, 그냥 손주들 얼굴만 잠깐 보려고 왔어.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하지만 며느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 오실 때마다 혼란스러워해요. 게다가 저희 부부 생활에도 영향을 줘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가 오시면 저희가 정말 많이 피곤해져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 집이 누구 집인 줄 알아? 그 집 내 명이야. 내가 평생 허리 휘도록 일해서 산 집이야. 너희가 결혼할 때 살라고 빌려준 거지. 준 적 없어.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도움받고 이 집에서 사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가 마음대로 오가실 수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가정을 좀 존중해 주세요.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사생활이 중요하면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올 때마다 눈치 보고 피할 거면 나가는 게 맞지. 내 집인데 내가 왜 맘대로 못 둬?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나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희도 당황스럽잖아요. 저는 아들을 향해 말했어요. 철수야.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엄마가 그렇게 고생해서 장만한 집인데 이제 와서 나를 밀어내는구나.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더 우리만이 시간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들도 크고 있고 저희 부부도 사생활이 필요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저 손주들 얼굴 한번 보겠다고 왔을 뿐인데 왜 이토록 큰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앞으로 월세 내 내가 너희에게 이 집을 빌려준 거니까 100만 원씩 매달. 그게 싫으면 이사해. 며느리는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월세요? 이럴 거면 애초에 왜 이 집에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땐 너희가 잘 살길 바랐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는 너희에게 이제는 내 방식대로 대응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속은 시원한 듯 했지만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 수없이 자문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철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일 이사 나갑니다. 더는 어머니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사, 철수야, 갑자기 무슨 소리니?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냥 너무 서운해서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였어.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어요. 어머니, 이미 결정했어요. 짐은 오늘 다 쌌고 내일 장인어른 댁으로 갈 겁니다. 어머니도 더는 저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이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마음 하나가 이렇게 큰 파국을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 참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 아들 내외는 정말로 이사했습니다. 손주는 상황을 잘 모른 채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새 집으로 가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다 실은 아들 내외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그 말만 남기고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현실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와도 생일이 와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혼자 집을 지키며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으면 소파에 앉아 떠들던 손주들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고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근경색.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입원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하지만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이 순간 곁에 있어줄 가족이 없구나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비상 연락처를 적어야 했는데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옆집 김씨 아주머니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짜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아들은 알기나 할까. 가장 서러웠던 건 그 어떤 가족도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손도 옆에서 위로해줄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다행히 위기는 넘겼고 퇴원하게 되었지만 의사는 신신당부했어요. 혼자 지내기엔 위험한 상태입니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쓸쓸히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가족은 이미 곁을 떠났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빈집으로 돌아왔고 불 꺼진 거실에 앉아 TV를 켜보다가 어느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효도 계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대신 자식은 부모에 대한 일정한 돌봄, 의무를 약속하는 방식인데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동네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최소한의 효도를 조건으로 계약서를 만들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가능해도 감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릿했지만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며칠 뒤 효도 계약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어요. 월 1회 이상 방문, 명절은 함께 보내기, 건강 상태 정기, 확인.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보다 더 전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내 진심이었죠. 그래서 손편지를 함께 썼습니다. 아들에게, 아니 사랑하는 철수에게 보내는 마음이었습니다. 철수야, 엄마야, 오랜만에 연락한다. 그동안 엄마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너희 가정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 마음만 앞섰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너도 엄마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전부였던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손주들 보고 싶어 울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걸 한 번쯤은 생각해 줬으면 해. 얼마 전 병원에 실려갔었어. 심근경색이었단다. 그때 너희가 곁에 없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아프더라. 이제 와서 이런 말 꺼내는 게 참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다시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서로를 조금은 이해하며 지낼 수는 없을까? 편지와 함께 계약서를 동봉한다. 너희가 불편하다면 고쳐도 좋아. 엄마는 그저 한 번만 더 기회를 받고 싶구나.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 편지를 쓰고 봉투에 넣는 순간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후련하면서도 불안함은 여전했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나서 하루, 이틀 시간이 참 더디게 흘렀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열어보고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아들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편지가 잘못 간 건 아닐까? 아니면 아예 읽지도 않은 걸까? 온갖 걱정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더는 기다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영영 멀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사돈댁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손주들을 위한 작은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고 가슴은 마치 처음 고백하러 가는 소녀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야, 편지 읽었니?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얘기 좀 해요. 안으로 들어서자 며느리와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고 며느리는 다소 굳은 표정이었지만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둘러앉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서툴고 조심스러운 대화였지만 그건 분명 다시 시작이라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많이 후회했어요. 그땐 왜 그리 예민했는지. 어머니 마음을 너무 늦게 이해한 것 같아요.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그땐 제 입장만 생각했지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생각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를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계약서는 결국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 간의 약속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얼굴을 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자고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다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손주들과의 시간은 제게 큰 기쁨이 되었고 며느리와도 함께 시장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산책하자며 저를 데리고 나가곤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멀어질 수 있지만 진심과 대화가 있다면 언제든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과의 갈등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대화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100세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